세계는 지금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손톱만한 반도체가 세계 패권을 뒤흔들고 미지의 공간이 든 우주는 강대국의 새로운 개척지로 주목받는 상황. 우리나라 역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쏟으며 기술 강국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세계 1위를 다투는 반도체 분야에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대하고 후발 주제였던 우주 기술에서도 세계에서 7번째로 달 궤도선을 발사하며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주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순위에서도 세계 7위에 올랐다. 하지만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등 과제도 산적한 상황. 이러한 시기 우리 기술의 현재와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장서기 위한 방안을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부터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네요.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이 대한민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주 영토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점이 전 기억이 나는군요. 지난 6월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죠. 또 지난 8월 5일에는 미국에서 쏘아 올린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지금 달 궤도를 향해서 순항 중입니다. 누리호, 다누리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한 성과인데요. 우주 기술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죠. 그래서 그 중요성은 정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기술 패권 시대, 미래 기술의 확보 없이는 국가의 앞날도 밝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정초대석 오늘 첫 시간에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 차관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누리호 첫 번째는 왜 거의 목표 높이까지 갔는데 마지막 그 궤도 안착에 실패해서 네네. 절반이 아니라 뭐 거의 80~90% 성공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상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6월 달에 바로 성공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자체 개발한 그 우주 발사체가 2번 만에 성공한 거는 거의 기록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2차 발사 당시에 사실은 이제 1차 때 어쨌든 100% 성공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2차 발사에 여러 번 또 그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발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조잡한 마음으로 지켜봤고요. 우주 발사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발사 성공했다. 위성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 발사체 기술은 사실 또 전용이 되면 이제 ICBM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 네. 그래서 발사체 기술은 거의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세계 7번째입니다. 그렇죠. 7번째인데 6번째 국가가 인도인데요. 1994년에 성공을 해서 6위 위에 7번째 성공한 게 저희가 거의 28년 만에 7위가 된 거여서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방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직 격차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했고 또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걸 검증이 됐다는 것은 실용 위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고, 그것도 포함해서 세계 7번째 국가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 누리호와 같은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여러 차례 예정돼 있더라고요. 네. 완전히 입증이 돼야 이제 여기는 제대로 쏠 수 있구나
라는 게 입증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넘을 산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번 발사해서 이제 2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몇 천억짜리 위성을 맡기는 예. 서비스를 의뢰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뢰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2027년까지 총 4번을 추가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신뢰성을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예. 안정적인 그런 사업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공하기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이 걸렸고 예산도 2조 원이 걸렸는데 예. 무슨 로켓 하나 발사하는데 2조나 드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발사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로켓 발사체 연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로켓을 만들면 설계를 하면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 설비조차도 없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저희가 가서 실험을 좀 했었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니까 이제 실험을 거부를 하고 실험 기회를 주지를 러시아가 안 해줘요? 예.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저희가 그 필요한 설비 한 10개를 다 구축을 하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게 엔진 개발이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엔진이 이제 열도 이제 몇 천도의 열이 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액체 이제 산소가 이제 산화제로 들어가는데 그건 극저온에 이제 마이너스 100도가 넘는 맞아요. 극저온과 초고온이 만나는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성 그 겉표면에 네네. 얼음이 막 끼고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엔진 기술이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액체 그 연료 탱크 뭐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사실은 저희가 누리호 무게가 200톤인데요. 예. 연료 무게만 한 180여 톤이 됩니다. 호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 연료 탱크가 무게를 줄이는 게 사실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압의 그 가스를 담는 그게 2mm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방금 그 시험 설비조차 없었다는 표현 좀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사실은 공장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모든 돈이 들어가서 2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전부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만이 아니죠? 네. 여기도 민간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했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300총 이제 12년에 걸쳐서 총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300개나요? 네네. 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데도 엔진을 만드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엔진도 여러 부분품들이 밸브부터 여러 개가 들어가야 돼서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 조립을 했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예. 또 거기에 이제 약간 말씀드린 연료 탱크를 만드는 것도 이제 또 다른 기업들이 했고 그다음에 발사대도 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거기에 그렇죠. 화염 뽑아내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연료 공급 장치라든지 관제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기업의 노하우, 역량으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용량을 좀 확대해 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훨씬 좀 빠르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기업들의 제조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도 우수하게 효율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우주 경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주 경제가 되려면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어야죠. 네. 지금 뭐 미국만 해도 앨런 머스크가 민간 기업으로 우주 산업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우주 발사체뿐 아니라 지난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됐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산업, 우주 경제는 우주 탐사, 우주 자원 탐사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주 관광이라든지 우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실증을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우주 자원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내고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달에 가려고 경쟁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주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누리호
1호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1992년에 사실은 우리별 1호를 처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이죠, 위성. 위성입니다. 조그마한 위성인데요. 그렇죠. 그 뒤로 지금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동안 이제 추후에 이제 큰 위성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런 것들이 저궤도 고궤도지만 사실 다 지구 중력권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번 다누리는 처음으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우주 공간, 저희가 이제 심우주라는 표현을 쓰는 심우주. 예, 딥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우주 공간으로 처음 나간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누리가 달 궤도 정상적으로 안착한다고 하면 우주 탐사 기술까지도 저희 확보하게 되는 거여서 예. 명실상부한 우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렇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제대로 달 궤도에 안착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착되면 1년 동안 달 주변을 돈다고요. 네네.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뭐 제가 최근에 본 보도는 아까부터 언급하신 미국의 그 달 착륙하기 위한 그 아르테미스가 어디 착륙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다누리호는 그 장비를 총 6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가 저희한테 좀 실어달라고 의뢰한 그런 카메라고요. 이제 섀도우 캠이라고 합니다. 음영 지역, 달에서 영구히 그 햇볕이 들지 않는 음영 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고감도의 카메라입니다. 나사가 요청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용도 받습니까? 저희가 이제 태워주는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그 새롭게 궤도를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서 그다음에 나사의 도움을 받은 거군요. 예, 같이 해서 같이 이제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음영 지역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음영 지역에 얼음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음이 있다는 증거는 얼음을 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우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미션을 하나 수행을 할 거고 또 다른 카메라가 있습니다. 똑같이 달 표면을 촬영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2031년에 달 착륙선을 보낼 건데 그때 달 착륙선이 어디에 착륙하는 게 좋을지 후보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가 이제 과학 분석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이라든지 원소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과학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또 달에는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분포도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누리 이번에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과학 임무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달의 그 원소라든지 물질 지도라든지 자원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를 양산해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를 다 공개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돼요? 예, 이제 과학 사회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해서 사실은 인류의 어떤 과학적인 진흥을 위해서 공유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외국계 과학자들이 했던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다음 연구를 해나가고. 알겠습니다.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예, 이제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구하고 달 사이에 또 이제 행성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끊기면 자료가 유실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테스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하겠다고 했죠. 네네. 미국의 나사를 본뜬다고요. 네네.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고 언제쯤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이제 임무를 뭘로 할 건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관련 정부 내 기능들을 다 좀 모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조직의 위상을 이제 어떤 부처의 청으로 둘 건지, 아니면 총리실 산에 처로 둘 건지, 뭐 대통령 직속으로 줄 건지 이런 논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안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정도 이게 논의가 좀 되면 아마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나사는 1958년에 이제 미국의 결국은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위성을 발사하면서 미국이 엄청난 쇼크를 줬고, 소련이 먼저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으로서 있는데 이제 미국 지구 대기 안팎의 여러 우주 탐사라든지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각 지역에 이제
프로젝트 이제 추진 연구소라든지 우주센터 연구센터들 각지 분산되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나사는 항공 임무보다는 우주 임무에 좀 더 중점이 돼 있고 국방 임무보다는 일반 민간 우주 개발 쪽에 중점이 되고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주항공청 좀 설계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본격 발족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되려면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예. 거기에 따라 순차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첨단 기술 중에서도 현재와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 기술로 대표되는 반도체. 첨단 산업으로 우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첨단 산업 구조 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그 전선도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할 전략 마련도 시급해졌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까? 과학기술 분야 가운데 이제 우주 분야가 워낙 최첨단이고 우리의 이제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뜨거운 이슈가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이제 첫 걸음 뗐다고 할까?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월등하게 세계 1위고요. 시장 점유율이 한 57%나 됩니다. 이야, 57%. 예. 그리고 이제 특히 D램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우리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거의 1, 2위를 차지를 하고 압도적으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또 일명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분야까지 포함한 반도체 전체의 이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저희가 한 18.4%로 세계 2위를 차지를 하는데 저희는 메모리 중심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돼 있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들도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이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정부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인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메모리 분야군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다양한 분야로 사실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전기를 좀 적게 쓰는 저전력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반도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또 추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연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특화된 반도체를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이 2030년에는 한 33%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분야네요. 근데 시장은 아직 좀 태동기여서 절대적인 좀 강자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있고 또 주문 제작하는 파운드리 기술도 대만에 의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충분히 앞으로 메모리 이후에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5년간 한 1조 원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도 바로 그런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뿐 아니라 미국이 제일 앞서 있는 게 이런 그 반도체 설계 그림 그리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게 너무 약하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도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거의 유니콘급 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제 설계 위주로 해서 그런 투자도 많이 받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의 제일 큰 쟁점은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뭐 칩4 내지는 뭐 팹4 이래가지고 미국, 일본, 대만, 한국 함께 아무튼 이 공급망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자.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중국을 조금 이게 좀 어떻게 경쟁해보자는 게 깔려 있고. 근데 중국은 우리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 필요한 반도체를 거의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보복할래야 보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던데 중국의 현 수준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아직은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D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쫓아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산업 전체 생태계를 보더라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또 미중 간의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인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서 기술 추격을 빠르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실은 우리나라가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앞선 기술만 가지면 누구한테든지 떵떵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걸 만들기 위해 어떤 육성 정책, 지원 정책을 하실 건지만 짧게 한 말씀. 네, 일단 저희가 메모리 분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1등이니까. 네, 여전히 그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도 여러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특별 법도 만들어서 제도적인 지원, 입지라든지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런 쫓아오니까 오기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연구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뭐 지능형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특수한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도 같이 해나가고 있어서 여전히 그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2의 반도체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경제를 이만큼씩 책임지고 있는 정도로 미래 먹거리 1등이 될 제2의 반도체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2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주문,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분야에서 유망 기술, 유망 신산업이 어떤 것이 될 거냐에 대한 이제 그 고민들도 같이 해서 제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나는 기존의 지금 주력 산업, 반도체 같은 거에 초격차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미 해왔던 거. 하나는 이제 미래 그 유망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새 하는 게 양자 기술이라고 해서. 양자? 네,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양자 통신. 양자 소재 이런 게 사실은 양자라는 게 원자도 어려운데 양자까지 가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 관련 그 컴퓨팅이 실제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쓰고 있어요. 만들어서 특수한 분야에서는 기존의 컴퓨터를 월등히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그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면서요? 그게 이제 많이 국가 전략 기술, 국가 안보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많은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사이버 보안 부분인데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 있는 암호 체계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 통신 분야,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좀 비상이 걸려서 각국이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양자 기술이 응용도 되지만 양자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새로운 통신 영역으로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양자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 양자 분야군요. 그렇습니다. 양자 분야가 있고 또 그다음 통신이 저희 5G 하지만 이제 6G 통신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드론 정도, 우주의 택시 이런 것도 자율주행 기술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주 공간상에서 이제 통신이 빠르게 일어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율주행도 그런 오차가 없이 그렇죠.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해줄 가다가 통신 목통되면 서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5G, 6G가 이제 거기 활용되는 분야에서 그 부분이 이제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그 분야에도 이제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기존에 이제 세포를 이용한 이런 거 말고 합성 생물. 합성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여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가 떠오르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아직도 민간의 역량도 아직 그 정도 충분치 못해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런 부분들은 협력해서 빠르게 준비를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미래 차세대 반도체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부분에는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돼야 되고 과기정통부가 바로 그 주무부처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임무지향성 R&D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임무지향성 R&D 시스템은 기존과 뭐가 제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사실은 성공 실패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임무지향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전략 기술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해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이런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국가적인 임무를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과제가 다 있죠.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실질적으로 연구발 결과가 실제 결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임무에 이루는 과정을 세세하게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로드맵을 짜고 세부 사항을 기획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연구발 투자를 재원을 배분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이런 것은 기초 원천 기술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부분은 당연히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 되지만 기초 원천 분야에서는 사실은 성공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다 자산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이제 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기초 연구개발은 분야도 좀 넓었다면 이제는 목표를 명확히 해서 좀 그 타겟에 맞는 쪽으로 집중하겠다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 부처들,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하는 체제도 갖춰야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들을 다 좀 손을 봐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임무지향형 연구발 체계로 좀 전환을 하겠다. 일부 그런 국가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면 국가 전략 그 기술 분야만 집중되고 나머지 너무 소홀히 돼서 연구자들이 이 분야별 양극화 같은 거 막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엄청난 범위에 많은 돈을 그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반도체다 아니면 이제 그 양자 기술이다 하면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자 기술도 사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데. 저희도 미국하고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게 하려면 사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지렛대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강점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연구 개발 기존에 했던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분야에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이어서 그 양극화니까. 그러면요. 또 하긴 우리나라의 이 국가 주도 또 민간까지를 포함한 연구개발 R&D에 투입되는 그 재원이 세계 한 4, 5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차이가 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정부 R&D가 30조 정도 되고 민간 R&D가 70조 정도 돼서 100조 정도 돼서 GDP 대비
기준으로 하면 세계 말씀 것처럼 세계 5위권. 그렇죠. 예, 정도가 되고 굉장히 뭐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절대 액으로 보면 물론 그래서 앞선 나라가 너무 큰 나라들이니까. 너무 큰 나라여서 미국, 중국부터 해서 뭐 독일, 일본 이런 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작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주 분야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7천억이 좀 넘는 수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몇십조, 몇백조를 투자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개발 활동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고 해야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사회에 디지털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 개발 해낼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성하느냐, 또 그분들의 연구 환경을 또 어떻게 조성하느냐, 여기에도 또 계획이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오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 그 마음먹은 대로 뭐 한 달 안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고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혁신을 이뤄내신 분은 한 분야에 집중해서 쭉 가실 수 있는 연구를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한우물 파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새롭게 좀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좀 더 우선 연구자가 다른 거에 좀 신경 쓰지 않고 연구비가 떨어질 걱정하지 않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성실하게 쭉 하신다는 전제 조건에 한 10여 년 정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자들도 이제 젊은 연구자 시절부터 쭉 단계별로 가는데 그 단계 갈 때마다 이제 그 연구 과제가 이제 그 어떤 연구 지원이 우수한 성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끊어지면 사실은 연구가 단절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연구자 지원 사업들이 그 연구자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단계별로 꾸준하게 이어져서 우선 한 분야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그 얘기로군요.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전체 사업 간의 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명 저희가 이제 재능 사다리라고 하는데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 예. 이제 그런 사업도 이제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분야는 아마 교육부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반도체 강조하면서 이 100만 인력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그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그 양성 시스템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계에 이제 필요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이제 어떤 경우는 대학에서 제대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에 못한다는 요구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대학이 이제 범용적으로 이런 인재를 만들어주고 이제 산업체에서 이제 교육 훈련을 시켜서 맞춤형으로 써야지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워낙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에서의 그 인력 양성 기능을 좀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새로운 이제 그런 산업체 수요를 받들어서 계약학과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학과. 예. 산업체에서 이제 채용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학과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학과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 업체에 가서 공부할 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네. 그런 계약학과를 좀 확대를 하고 또 기존에 이제 학과에서 특별히 학과를 새로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또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학과에서 그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들을 잘 정해주면 협의가 되면 그 정원만큼을 늘려서 하는 계약 정원제라고 하는 시스템도 좀 해서 계약 정원제. 예, 대학에서 좀 더 유연하게 산업계의 수요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이런 그 교육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1년 다 이제 마이크로 학위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에도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사실은 참여를 그렇죠. 합니다. 반도체 예. 전공이지만 물리학하는 사람, 화학하는 사람, 기계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산업 전망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기존의 전공에서 또 다른 전공을 갔던 분들도 예. 반도체 분야로 좀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인력 부족 문제는 시간의 감에 따라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우주 경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어떤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그것을 또 어떻게 더 그 경쟁력을 유지시킬 건지, 다음 반도체를 이을 산업은 뭐가 될지,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연구 개발은 어떻게 할지,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지 이제 두루두루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거의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차관님 나오신 김에 이게 고정 코너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네.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한 40초 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과학기술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주요 정책 과제를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체계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 기술과 유망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에 디지털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누리호나 다누리 발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과기정통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 우주경제 시대 다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네. 제발 다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